총선 이후 여야 새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며 당대표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 오선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제25대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최혜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국민이 바라는데 결정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역시 투쟁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총선 민심도 국민의 명령은 최상병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된다. 박지원 당선인이 생각하는 향후 전국 흐름 집중 분석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복귀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5개월여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경선에서 민주당 무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거론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이 빗나가자 이게 명심이 작동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 리더십 손상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추미애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알았는데 우원식 후보가 경쟁을 해준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런 국민적 평가를 받았고 네.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 우원식 의장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국민 사이에서 참 좋아졌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주당은 건강하고 우원식 의장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인데요. 박 당선인께서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무게를 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네. 오히려 우원식 의장 후보자가 선임됨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은 탄탄대로로 꽃길로 간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우원식 의장 당선자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막역한 관계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4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도 명심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 우원식 당선자가 형님이 딱이네. 그리고 우원식 후보자와 저와 얘기를 해봐도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 것이 순리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이 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죠. 네. 왜냐하면은 만약 명심작용으로 당이 지배됐다고 하면은 당직,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었는데 우원식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지금 아무런 후보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의장의 중립성 문제인데요. 우원식 후보자도 중립은 뭘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후보들을 향해서 공부해보면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법 정신도 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도 국회의장한테 바라는 것은 중립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법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하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사법부를 존중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조자룡과 헝칼 쓰듯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부는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의사들한테는 요구하면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개혁 입법이나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의장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원식 의장 후보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해를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 외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와 활동하고 책임질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책임질 것 책임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인사를 갑자기 한 것만 보더라도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번 민심의 이반은 검찰 인사를 보고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 대사, 런종섭 사건보다도 훨씬 민심 이반을 가져오는 큰 요인을 윤석열 대통령은 제공했다 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털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아라 네. 하는 거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지금 5개월 이상 실종됐다가 캄보디아 총리 네 분이 오시니까 나타났어요. 거기도 기자들이 사진을 찍거나 취재를 한 게 아니고 네. 청와대 대통령실 전속 기사들이 찍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이것부터 비겁하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려고 간보기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간철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도 간보는 간동훈. 김건희 여사도 6월 달에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간보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간건희 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수사 등과 관련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논란과 함께 조국 대표는 친윤이 아니라 찐윤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검찰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인사를 갑자기 한 것, 물론 얼마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으로 가신 분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하는 네. 것으로 해서 대통령실과 알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송경호 송경호 지검장 말씀하시는 부산 거죠? 고검장이 네, 이제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해야 될 이유를 웅변으로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이상해요. 국민의힘도 친윤, 민주당도 친명. 이건 정치권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검찰마저도 친윤, 찐윤 서울지검장이 부임한 것 자체가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김건희 영부인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네.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증명해 줬다.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탄핵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네. 최상병 특검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26번의 전화한 기록이 남았고 네. 사단장이 지시했다는 것,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런 사실들이 늦게 시작한 공수처 수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거부권을 행사한다. 또 거듭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네.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을 때 국민적 저항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해서 민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을 거부할 때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하는 경고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당선인 말씀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경우 전국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국민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혹을 마치 대통령이 상남자가 되기 위해서 5천만 국민한테 충성을 해야지 자기 부인한테 충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상 대통령이 되는 길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도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신데요. 이게 모종의 물밑 흐름을 읽고 언급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당시 제가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네. 진행자가 저한테 지금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다. 김경수 지사가 친문 친노 핵심 세력의 대통령 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한 인재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 김경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회져야 이 선거건 저 선거건 나올 수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저는 잘 모르는 일이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전망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요? 복권 될 것 같습니까? 해줘야죠. 네. 안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 식구들은 다 복권하면서 우리 민주당 식구들만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네. 항상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열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여기를 저는 경계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일각에서는 이제 비명계에서 김경수 복권론을 주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에 맞서 김 전 지사를 구심점 삼아 맞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들인데 그 구도도 한편에 있는 겁니까? 그러한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이루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자. 이게 굉장히 강한 내용이지 아직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까요? 거기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하나라도 파기환송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재판 시간을 볼 수 있지만은 네.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조국 대표가 대권 가도록 간다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상황 여쭐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표 출마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나올 것으로 보시면. 굉장히 연기를 피우면서 또 저는 그러한 일을 해봤습니다. 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실패하고 영국 계시다 돌아와서 이제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면서 정계복귀 시나리오를 저희들은 써보고 집행해봤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런 간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 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의 당헌 당규는 100% 당원들에 의거해서 대표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룰로 간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 50% 당원 국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데 네. 한동훈이건 유승민이건 이 두 분 다 비윤의 길을 가고 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심을 쫓아갈 게 아니라 민심을 쫓아가라. 네.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돼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대통령께서 받으십시오. 이런 공개적 행동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입장을 취할까요? 저는 취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면 초과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곧 4면 초과가 된다. 그게- 한동훈한테도 둘러싸인다. 네.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꼴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적당한 선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경선 룰을 바꾼다. 그렇죠. 네. 나경원 당선인을 대표로 내세울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제 나경원 그 세미나에 토론에 비대위원과 많은 비대위원들이 참여했죠. 많은 친윤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간보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측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총리 인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한때 거론돼서 정치권이 술렁였는데 지난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거론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후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으로 공치를 하라고, 네. 협치를 넘어서 공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영수회담은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경쟁되는 사람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받아쳤더라고요. 경쟁자가 많으면 많지.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말씀을 안 했으면은 이 담합설 뭐 굉장하게 퍼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영수회담이 저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봐요. 사실 그 대화가 좀 이어가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보다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은 임기 1년을 단축한 4년제, 4년 중임, 그리고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로 개헌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6공화국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를 청산하고 5060을 청산하고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만약 제가 개헌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국회의장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총리 얘기 앞서 하셨는데요. 만약 박지원 당선인에게 총리 제안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제안할 리가 없고 제안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네. 제안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늘 제 개인의 삶은 독립지사 아들답게 살고 네.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불문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간에 합의해서 그 누구를 총리로 추천하면은 국회에서도 인준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인가.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의 속내는 한덕수 총장이 잘하잖아요. 네. 말 잘 듣잖아요. 그냥 가지고 간다. 그래서 총리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입니다. 그 특검법 이슈 등 여야 충돌 지점이 많은데요. 앞서 이제 임기 단축을 통한 뭐 개헌론 말씀도 해주셨고요. 여야 대통령 향후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국민들이요. 네. 이번 총선은 신의 한 수, 황금 불안을 투표를 해 주신 거예요.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못 넘게 해주고 야권 전체를 200석을 넘지 않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딱 명령한 겁니다. 윤석열 행정부 수반 대통령, 의회는 이재명. 그래서 두 분이 공동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공치를 해라. 이맥백 교수의 논리인데요. 저도 동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치나 협치를 하지 않고는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 실패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을 당할 것이고
나라도 망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협치가 공치가 가장 필요하다. 여야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에 집중하려면 여야 서로 간 적대시하는 분위기부터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예.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부터 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줄이자고 요구하는 조국 혁신당까지 네. 이 시점에 야당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마 지금 외형적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일종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년 단임 지금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 대통령 국정 운영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을 통해서 첫 번째 당선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지금 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4년 중임이 그 핵심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임기 불일치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엇박자가 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국정 운영에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번에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동일시시켜서 그러면 그 상황이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하고 맞추자. 대통령 임기를 제한해서 그래서 새로 그때 당시 함께 대통령을 뽑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선거가 2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요. 결국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조국혁신당의 총선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2016년 지방선거에 맞춘다고 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고려했고 본인들의 공약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개헌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사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고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단지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은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었으나 그때 여야의 반응은 뜨악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긴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보면 조국 혁신당처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개헌을 하자 그러면 그걸 여당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기면에서 적절치 않고 포괄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헌이 화두로 등장을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오히려 힘들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발 개헌 논의, 즉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문제의식에 단초로 해가지고 하자는 개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한 사항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올해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념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념사에서 밝히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약속한 만큼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지금 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헌법 전문만 수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권력 구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을 할 것인가, 그 외에도 지금 헌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5.18 정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가 공이 지금 그 천명하고 있는 만큼 네. 개헌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든다면 좌절을 겪게 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으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은 약속을 지키라 이러면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정우기민 전 의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여야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 이 정치적 득실이라는 부분만 좀 빼고 접근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강도 높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장 힘이 세다는 정권 초기에 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빌공짜 공약 아니었나. 소위 네.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의 표심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하나의 헛공약이었다는 부분을 강하게 아마 지금 비판하고 싶은 모양인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 5.18 정신의 그 헌법 전문을 수록한다는 그 자체가 개헌을 밟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개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5.18 문제가 만약에 개헌의 물꼬를 튼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다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22대 국회 법사 운영위원장을 놓고 이게 여당 몫이다 아니다. 다수결로 해야 된다. 이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뭐 두 위원장을 양보해서 큰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거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그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그 당선된 의원 같은 경우도 다수결로 하겠다라는 입장에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6월에 보면은 뭐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죠. 그렇다 보면은 여야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이 두 위원장을 양보해서 곤란을 겪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다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독식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양보를 했는데 양보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생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사협정처럼 관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법사위의 경우는 소수 정당 또 운영위의 경우는 여당 이렇게 이제 그 정부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대 다수를 점유한 그런 민주당이 그 관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또 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상병 특검 거부 때는 범야권이 공조하겠다. 윤 대통령이 탄핵 열차 타는 듯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지금 법안이 이송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22일까지 지금 정부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성안이 되는 거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죠. 거부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1일 날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받아들여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자체가 뭔가 좀 도둑이 제발 저리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경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러니까 위반이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서 탄핵이라는 데는 방점을 찍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그 민심과 지금 이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이라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이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보수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상병처럼 그러니까 신성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갔다가 불의 사고로 순직한 이런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을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금 보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왜 이걸 못하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신당이 개혁보수라는 부분을 분명히 그러니까 드러내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야당이다는 그 일종의 뭐랄까 선명성도 부각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최해병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이 뭔가 변곡점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이첩하는 과정, 그다음에 수사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일단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종섭 장관은 자신은 외국에 있었고 회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첩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이첩을 일단 보류하라 그랬는데 명을 어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자체가 수사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단 설사 변곡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기세로 볼 때 계속해서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렇게 이제 특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어떤 것이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시간 벌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다음 주 초에 국무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또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인 출석, 그 다음에 재판, 수사보다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특검 여부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범야권이 김건희 방탄 인사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도 때마침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락격의 아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그 지금 총선 직전에 윤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총선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용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아마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간의 정상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해심사에서 열렸던 지금 진신살이 지금 봉안식에 그러니까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그 고성들의 진신살이를 사실은 지금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걸 갖다가 지금 돌려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앞장섰다는 부분 그런 것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진들의 지금 지사령탑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실무진까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치적 여유를 좀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네. 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묻어난 것이 아마 이 공개 행보로 놓은 것인데요. 결국 관건은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계속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 수사가 정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아마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흔들린다. 일극 체제가 평가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 문제와는 어떨까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것이 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고요. 네. 일극 체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당 내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거의 맹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지금 흔들렸다라는 것인지 네.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추대를 한 원내대표를 통해서 교통 정리까지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밀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우원식 후보가 그것도 결선 투표도 아닌 처음에 과반수를 점해가지고 그냥 의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극 체제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보다는 그동안 1인 중심의 이러한 정당 체제가 얼마나 여론도 그렇고 상식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노하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면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 그 지금 의원들의 그러니까 선택과 당원들의 그러니까 지금 소위 당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마 새로운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사실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당심을 쫓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심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자체가 의원들의 선택 자체가 항상 당원들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꼭 이 당심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 우원식 의원의 당선 결과가 본인의 일극 중심 체제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고 분석은 놓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뭐 득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그러니까 분도 뭐 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성 일변도의 추미애 당선자 또 무엇보다도 상당히 통제 불가능하다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됐을 때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국 파행, 국회 파행 같은 경우에 사실 거대 야당의 독주 뭐 오만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우원식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앞으로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중도 외연의 확장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아마 여기서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이제 우원식 의원의 이변 연출한 것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뭐 민주당은 총선 압승에도 뭐 당내의 다양성이나 민주적 질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권은 친윤 일변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네요. 그게 좀 역설적인 것이요. 네. 우원식 의원도 친명 중에 친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죠. 같은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히려 다른 친명이 되니까 외부에서 비춰지기는 당의 다양성이 있고 아직도 원내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여기에 또 양념처럼 보태진 것이 당의 원로들의 쓴소리예요. 쓴소리를 정말 대차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매서운 쓴소리가 그 당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 권력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 데는 정말 중요한 순기능을 하거든요. 이런 게 복합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뭐 그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라든지 지난번 당의 경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 국민의힘의 내부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SNS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다. 재고돼야 한다. 일선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예. 당대표 출마를 위한 시동으로 봐야 합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지금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가 전당대회 시기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아주 민감한 시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육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지금 해외 직구의 KC 인증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네티즌들이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국민 더 나아가서는 서민들의 대변자 역을 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저는 분명히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모양새, 좀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은 하는 대통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부의 규제 혁파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약간 말만 조금만 바꾸면요. 전당대회의 공정한 경선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보장하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해석하는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뭐 중진들 당대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경선 룰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선 그래서 경선 룰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여론의 그 동향으로. 지금 현행 그 100% 당심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100% 당심으로도 유리하지만은 그걸 5대5로 하든 3대7로 하든 민심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그 언급되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은 뭐 어렵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야당 대표들을 상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다 해가지고 어제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원적인 그런 여당의 내부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대통령의 그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지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에 대한 전략의 한 수가 필요한 때일 네. 것 같아요. 친노 친문의 적자,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하잖아요. 김 전 지사가 친문 비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이러한 그 예측 자체가 좀 너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지금 공민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권이 사면은 돼야 되는 됐습니다만 거죠. 복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지금 참여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사면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친문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은 김치국 너무 먼저 마시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진짜 본인이 만약에 정치권으로 복귀했을 때 나는 좀 소위 말해서 빈명 친문의 나는 핵심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일소의 정치적인 일합을 겨뤄야 되겠다는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느냐. 네. 이것도 확인할 대목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명과 친문의 구심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보다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강윤 전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모습인데요.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총선 후에 집권 여당 용산과 국힘 얘기하겠죠. 가시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공감 가능한 변화가 거의 안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또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정말 개혁과 변화의 의지가 확인이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긴 하지만 검찰 인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 용산에서 너무 검찰을 꽉 틀어주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가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조원 CNI와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방금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은 포커싱한 것이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했던 것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이런 현상을 두고서 지지율의 하방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하방선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하방선 구축했다고 해서 그 지지율로 쭉 가면은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는 대통령 임기를 감안할 때 많이 낮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당장 현 정부 들어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빨리 종식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을 이제는 좀 더 민주적이고 소통적 방식으로 전환해 대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네. 이 소장님, 조원 CNI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신뢰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오거든요. 김 여사의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된 것이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지시했을 때 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 수사를 하고는 있었어? 수사팀이 있긴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도대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를 잘 모를 정도니까 수사 진척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보다는 수사 여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훨씬 컸으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2년 넘게 계속 되다 보니까 동어 반복 또는 쳇바퀴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네. 점이 가장 큰 문제의 진원 같습니다. 홍 소장님, 미디어토마토와 여론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검법 여론이 높은데 여당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현 대통령실, 현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래 묻지만은 원래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하나의 세트로 묻습니다. 이 최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인지도를 묻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묻고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각각 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이렇게 한 4문항 정도 물어야만 이 특검에 대한 총체적
이 여론을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찬성이 더 많은 이 여론은 뭐 많이 발표되고 하니까 그거는 인지를 하지만 아마도 제 느낌에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여론이냐 또는 그것이 국정수행 지지율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지 않나. 네. 결국은 이거를 아마 소위 말하는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네. 보입니다. 이 수장님, 여야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소폭 상승했고 MBS에서는 국민의힘은 동률, 민주당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총선 이후에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총선 이후 조사에서 나타나는 등락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큰 네. 의미를 부여할 정도 수치 변동은 아닙니다만 두 당 또는 새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새 정당이 총선 때 얻었던 득표율에 비하면 많이들 낮은 상태입니다. 네. 물론 선거 때는 총 결집을 하니까 평상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 총선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득표율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은 국민들이 각 정파와 용산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기대에 차지 못하다. 그리고 총선 민심을 명확히들 똑바로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개혁 부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원내대표다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명심, 이른바 이재명 마음, 8기 경쟁에 모두 다 나서는 것 이런 것들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게 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작용했을 것이고 물론 범야권 지지세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좀 갈리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40%를 좀 넘습니다만 총선 득표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용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작용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건 민주당이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싸늘하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홍 수장님, 여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경우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뿐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 여부 이런 여론은 네.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양 진영이 갈려져 있다 보니까 찬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덜받아 봐야 되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최근 나왔는 여론조사 보면은 출마해야 된다 44, 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45가 나오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가면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은 83%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당내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보다도 민주당 지지층 여론을 더 살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러면요. 특히 이번에 요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번에 이 그 국회의장 선출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법 리스크를 대응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감안해서 이번 국회의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당 지도부에서 미는 쪽이 아닌 쪽에서 됐다 이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장악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권 행보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득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여기에 앉아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디펜스 하기에는 분명히 유리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내 경선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바로 대선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분명한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대표 간의 이 대결로 국정이 한 발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이제 임기 끝나고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절반은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도 당권 예비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이런저런 좀 행보들이 보여지는데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뭐 백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아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동 책임론 이렇게 지금 갈래를 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이 과연 용산 때문에 졌느냐, 한동훈이 뭔가 좀 초보이고 뭔가 실수해서 졌느냐, 이걸 명확히 저울에 계량하듯이 나누기는 누구도 힘들긴 하겠지만 네. 용산 쪽이 좀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했던 이유는 용산에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와도 힘들었던 선거 아니냐, 이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선거 기간 중에 이대로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잠시 띄웠던 풍선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책임하겠다, 이건 아마 한동훈 개인의 자존심도 상당히 결부돼 있었을 발언으로 짐작합니다. 저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력으로 볼 때. 그리고 이렇게 패장의 멍해를 아는 채 뭔가 커튼 뒤로 사라져버리면 만회하기 힘든 딱지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정면 대결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싶은데 출마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이유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볼 것 같고, 조금 전에 뭐 민주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연임론이라는 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중도 그룹에는 그렇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26년에 있게 될 지방선거 때까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인데 당내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이외의 그룹 사람들에게는 이재명 사당화가 단일한 목소리, 다양성을 실종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 수장님, 지금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선 룰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텐데 각각의 상황을 놓고 가정해 봤을 때 어느 후보가 유리합니까? 지금 뭐 개정을 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사실상 당신 100%로 간다면 네. 소위 말하는 반윤 비윤 후보들이 나와서 승산이 없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 선거도 패배했고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되니 이 이전의 룰로 되돌아가자, 지금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50% 국민 여론, 민심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러면은 겁니까? 비윤 진영이 출마할 여지가 많이 커지고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경쟁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민심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전번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 홍준표 후보 시절 대선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위주로만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네. 않고서 원래는 국민의힘이 그 이전에는 보면은 그것 구분 없이 모든 지지층들이 정당 지지층 상관없이 반영하는 이런 룰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50%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당 지지자와 상관없이 반영하는 그 룰로 되돌아가는 것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현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윤 후보들이 많이 국민 여론에서는 지지율을 높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치게 그 반윤, 비윤, 개혁적인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당심의 50%에서 당심에서 지지를 받는 층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심에서 비윤 후보들이 많이 얻는다고 해서 뭐 그대로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백중 현상으로 나타날 국민의힘 것이다. 지지자들 중에서 중도가 많이 이탈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이 소장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걸 두고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게 한편에서는 당의 민주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국회의장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마음 팔기,
이재명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를 서로 경쟁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라는 게 어느 특정 당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오로지 한 군데 목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내부 분위기가 승해지고 있다는 그 과정이나 배경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게 정치의 본 모습과는 조금 더 떨어진 것이다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당선인들 마음 속에는 강성 개딸 그룹의 정서에만 맞추는 것이 다수당이 된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로 가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고 네. 그런 걸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 후보였었죠. 의장 후보에 대한 알 수 없음.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좀 불안정하다. 그동안의 행보에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닌가. 네. 홍 소장님, 21대 국회 임기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게 나타나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여야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그 최상병, 김건희 여사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론이 다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조만간에 국민의힘이 그 국회에 되고 이 제의하는 과정에도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 문제인데 네.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100% 이 단합해서 거부권을 되도록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동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즉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디펜스를 못할 경우는 이것이 이제 동조 현상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지지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대통령이 탄핵을 거부하고 국회에 가서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소장님,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조원 CNI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64%였는데 라인 야후 사태에 따른 국지형 지지율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따로 떼내어서 조사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부 질문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방금 언급하신 조원 CNI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4%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국민들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이게 또 한일 간의 민감한 정서하고도 직결돼 버리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결부될 때는. 네. 그게 바로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부 들어서 대일 관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양국 관계 과거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많은 것들을 화해하거나 묻지 않고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냐라는 되물음이 가능해지는 형국이 와 있는 거죠. 국민 네. 정서 차원에서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무슨 겉으로는 뭐 촉구를 뭘 맹성을 촉구한다거나 이런 성명 같은 것도 좀 없었고요. 이번에 실무적인 얘기 오가는 걸 보니까 중요한 것은 네이버한테 빨리 당신들이 저 스탠스를 결정해라 이런 것이고 해당 부처 차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건 네. 발생이 지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이 뭐냐? 그냥 지분을 넘겨주고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하고 나와도 괜찮다는 것이냐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명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망이나 여론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5월 30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뭐 당장 최상병
이 특검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방금 이야기는 요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저것과 보다 이거는 조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야후라인 그 라인 야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이유에 보면 외교 문제거든요.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대만과 북한 등 군사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에너지 등 광범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봉쇄에 대항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중러의 밀착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다시 변곡점에 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나아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노력 등 치밀하고 유연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